서울 강북의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최성만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아파트를 나섭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택시 키를 손에 쥐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나이에 비해 민첩합니다. 7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최성만은 여전히 새벽 운행을 고집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최성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서둘러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에 걸린 작은 사진을 바라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식 날의 딸 최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의 사진은 5년 전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연주야. 최성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답장은 없지만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도로는 물기를 머금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켜고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성만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오전 내내 여러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학생, 회사원, 노인, 주부.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택시에 오르고 내립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최성만은 근처 분식집에서 잠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와 김밥 반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도 저만 했으면 좋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성만에게는 손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딸 최연주와는 5년 전 사위와 다툰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재벌가 병원장 아들과 결혼한 후 최연주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택시에 올라 손님을 태웠습니다. 도로는 퇴근 시간대를 맞아 점점 복잡해졌고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허둥지둥 뛰어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빗속에서 달려오는 여자를 보며 택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든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백미러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최성만은 미터기를 누르고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 도심을 달리는 택시 안, 아기를 안은 여자와 노년의 택시기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저녁, 최성만의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피던 최성만은 여자의 표정이 점점 더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포대기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저기 골목 입구에서 잠시만 세워주세요. 여자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성만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터기는 18,000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잠시만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아기는 잠시 여기 있을게요. 여자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앞좌석에 놓았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아기를 뒷좌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최성만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여기 두고 가시려고요? 그건 좀. 하지만 여자는 이미 택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5분, 그리고 10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성만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기를 살폈습니다.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람. 20분이 지나도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성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골목 입구를 응시하며 여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곳엔 빗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 그리고 1시간. 옅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성만은 망설이다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아기를 살폈습니다. 분홍색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는 가녀린 손을 흔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최성만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몇십 년 만에 아기를 안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최연주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기는 최성만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빗소리만 택시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성만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최성만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아기를 임시보호소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 옷에 이름표 같은 건 없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최성만은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기의 옷 안쪽에서 작은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깔끔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딸의 아이입니다. 최성만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최성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최성만의 귓가에는 쪽지의 내용만 맴돌았습니다. 당신 딸의 아이입니다. 5년간 연락이 끊긴 딸 최연주의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최성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최성만은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친할아버지라면 나올 테니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임시보호소로 옮겨지고 최성만은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골목 입구에 홀로 남겨졌고 최성만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주야,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엄마인 거니? 그날 밤 최성만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백미러에 걸린 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최연주의 모습과 오늘 만난 작은 아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최성만 씨, 아기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눌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최성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중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 검사를 긴급히 실시했습니다. 아기와 최 씨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최성만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인 결과 그 아기는 최 씨의 직계 혈통이 맞습니다. 친손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성만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딸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 씨의 딸 최연주 씨는 3년 전에 사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라니요? 그런 말도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신고를 했죠? 최연주 씨의 남편 서진우 씨가 신고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위 서진우가 딸을 죽었다고 신고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아기는? 형사님, 제 딸이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기가 있다는 건 제 딸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기의 출생 시기로 보아 최연주 씨는 공식 사망 신고 이후에도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연주 씨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사망을 가장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최연주 씨를 사망한 것처럼 속인 것이죠. 최성만은 마지막으로 딸을 본 날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딸의 결혼식 이후 사위와 크게 다툰 날이었습니다. 최연주가 병원에서 발견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형사님, 제 사위를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서진우는 대형 병원 의사입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면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우 씨에게 연락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기를 맡긴 여성의 신원도 추적 중이고요. 최성만은 어제 만난 여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그녀는 분명 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의 사진은 확보되었습니까? 네,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병원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최성만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임시보호소에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면회는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동보호소에 도착한 최성만은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아기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오똑한 코, 그리고 작은 입술. 분명 최연주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손주였구나. 아기는 최성만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최성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이를 이렇게 보내야 했을까요? 형사님, 제가 손주를 직접 돌볼 수 있을까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혈연 관계가 확인된 만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연주 씨의 소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임시 위탁 형태가 될 겁니다. 최성만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기는 분명 딸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최연주가 살아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형사님, 제 사위가 있는 병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최성만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미래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사위 서진우의 가족이 운영하는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최성만은 딸이 이 병원의 이사장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한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가 부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선 최성만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진우 이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접수 직원은 최성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예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예약은 없습니다만 그의 장인입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직원은 최성만에게 6층 이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최성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사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크게 다툰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실 문 앞에서 비서가 최성만을 맞이했습니다. 서 이사님이 10분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가세요. 넓고 호화로운 이사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서 있던 서진우가 돌아봤습니다. 38세의 서진우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성만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지? 서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연주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습니까? 최성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딸의 아이가 나타났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어. 서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주는 아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내 손주가 틀림없다. 연주는 살아있다.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지? 서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와 무관한 일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원하신다면 DNA 재검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과 관련이 없습니다. 최성만은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야. 곧 진실이 밝혀질 거다. 서진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경찰이요? 좋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죠. 장인어른, 현실을 인정하세요. 연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진우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고 최성만은 결국 이사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진우의 태도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던 최성만은 우연히 한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호사는 최성만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최성만은 그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당신,
내 딸 최연주를 알고 있죠? 간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최성만은 다른 병원 직원들의 반응도 살폈습니다. 몇몇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눈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병원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로비의 한쪽 구석에 있는 안내판을 살폈습니다. 병원 부서 목록 중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직감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성만은 간호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선미 간호사 소식 들었어? 갑자기 사직서 내고 사라졌대. 응, 어제 일이라며. 이상하게 급하게 나갔다더라. 이선미. 그 이름이 최성만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성만은 간호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이선미라는 간호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간호사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신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였어요. 어제 갑자기 사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성만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미. 그녀가 아기를 맡긴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신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최연주가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이선미 씨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들은 망설였습니다. 최성만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낸 주소를 찾아 최성만은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선미의 아파트는 오래된 임대 아파트 단지의 구석진 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선미가 집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정말 아기를 맡긴 여자일까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성만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분명 택시에 탔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택시기사 최성만입니다. 이틀 전에 제 택시에 아기를 맡기셨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선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최성만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침내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이선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병원에서 알아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직했다고 하더군요. 이선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이야기하긴 위험해요. 최성만은 이선미의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짐가방으로 어수선했습니다. 분명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중인가요? 이선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살폈습니다. 서울을 떠나려고요.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최성만은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제 딸 최연주는 어디 있나요? 살아 있습니까?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만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살아 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선미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서울미래병원 정신병동에서 일했어요. 그곳에는 일반 환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구역이 있습니다. 지하 격리병동이라고 부르죠.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에요.
최성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소수의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최연주 씨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죠. 이선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연주 씨는 남편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벌어지는 불법 장기 이식, 의료보험 사기, 약물 시험 등 온갖 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녀가 이를 고발하려 하자 서진우와 병원 측은 최연주 씨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최성만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군요.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진우는 그녀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최연주 씨는 지하 격리병동에서 3년 동안 갇혀 지냈어요. 최성만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격리 중에 아이를 가진 건가요? 이선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최연주 씨가 격리되기 전 이미 임신 초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병원 측도 뒤늦게 알았고 그 아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주 씨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어요. 결국 지하병동에서 몰래 출산했습니다. 최성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요. 산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 보내거나 더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죠.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최연주 씨가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택시기사라고요. 저는 몇 주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찾았을 때 그 아이를 당신에게 맡긴 거예요. 최성만은 이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도와주셨군요. 이선미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가정폭력을 겪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죠. 최연주 씨와 그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어요. 지금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녀를 구할 수 있나요? 이선미는 가방에서 병원 도면과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지하 격리병동의 위치와 보안 코드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요. 최성만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딸을 구하고 말 거예요. 이선미의 표정이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아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병원 측에서 경계를 강화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안 돼요. 그들이 왔어요. 병원 보안팀이에요. 병원 보안팀의 추적을 간신히 피한 최성만과 이선미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중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이선미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도면, 격리병동 사진, 최연주의 강제 입원 서류 사본 등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즉각적인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렵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최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 딸이 계속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나요? 서울미래병원은 유력한 재단이 운영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수색영장을 받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서진우 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성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진우가 먼저 손을 쓰면 어쩌죠? 이선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사님.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병원 측에서 행동에 나설 거예요. 최연주 씨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박 형사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서진우를 소환하겠습니다. 동시에 병원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동향을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는 최성만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선미가 뒤따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내 딸을 구해야 해요. 이선미는 최성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보안이 철저해요. 그리고 서진우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시도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준 도면과 보안카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최성만의 결연한 표정에 이선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지하 격리병동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이선미는 병원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하 격리병동은 일반 환자나 방문객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직접 내려갈 수 없고 의료진 전용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서진우를 마주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성만의 질문에 이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평범한 방문객처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선미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최성만은 환자 보호자로 가장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의료진 전용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안카드가 필요해요. 이선미는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한 두 사람은 또 다른 보안문 앞에 섰습니다. 이선미는 코드를 입력하고 카드키를 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격리병동은 이쪽이에요. 최연주 씨는 5번 방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문에는 번호만 적혀 있을 뿐 환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5번 방 앞에 도착한 이선미는 다시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최연주였습니다. 연주야. 최성만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최연주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눈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아빠다. 날 알아보겠니? 최연주의 눈동자가 천천히 최성만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점차 그녀의 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최연주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성만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데리러 왔어. 여기서 나가자. 이선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오래 있으면 들킬 거예요. 최성만은 최연주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너무 마른 상태였습니다. 최성만은 딸을 업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출구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진우와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최성만은 멈춰 섰습니다. 서진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식으로 병원에 침입하시면 곤란합니다. 연주는 중증 정신질 환자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최성만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내 딸을 가둔 거잖아. 내 비리를 막으려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거지. 서진우는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모든 증거는 없앨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정리해뒀어요. 당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성만은 딸을 꼭 아는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미 알고 있다. 곧 수색영장을 받아올 거야. 서진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죠. 일단 연주는 돌려주세요. 그녀에게 필요한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최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좋게 해결합시다. 연주를 내려놓으세요. 최성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최성만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딸을 아는 채로 서진우를 향해 돌진한 것입니다. 서진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보안 요원들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제자리에서. 박 형사와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선미가 몰래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개입으로 최연주는 구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서진우와 병원 관계자들이 긴급 조사를 받았고 최연주는 즉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성만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최연주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3년간의 감금과 약물 투여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연주가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최성만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기도 잘 있어. 아빠가 다 지켜줄게. 최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는 신속하게 국립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문의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최연주는 즉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이선미는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미래병원의 지하 격리병동에서 벌어진 불법 의료행위, 환자 감금, 강제 약물 투여 등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몰래 수집한 녹음 파일과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들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병원은 끝장날 겁니다. 박 형사는 증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서진우가 저를 그토록 찾았던 거예요.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선미의 증언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목격한 모든 불법 행위를 증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연주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부당하게 감금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불법 약물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만은 국립의료원에서 밤을 지새운 후 잠시 집에 들러 씻고 갈아입었습니다. 아기는 임시 위탁 가정에 있었지만 곧 최성만에게 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최 선생님, 이선미 씨가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서울미래병원의 범죄를 공개하겠답니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최성만은 즉시 택시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회견장에는 이미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선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리 오세요. 함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선미는 최성만을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최성만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미래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이선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병원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인권유린 사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지하격리병동의 실체, 최연주의 불법 감금, 강제 약물 투여, 그리고 서진우의 범죄 행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이신 최성만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성만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딸이 겪은 고통, 손주의 탄생과 구출 과정, 그리고 서진우의 악행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의 진실된 이야기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서진우는 분명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최성만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직접 서진우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진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성만과 이선미는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회견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회견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이선미가 재빨리 최성만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경비원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이선미 씨, 최성만이 달려갔습니다. 이선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고 혼란 속에서도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알려졌으니까요. 이선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성만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텨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선미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최성만도 함께 타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막았습니다. 최 선생님, 선생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회견장의 사건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서울미래병원의 스캔들과 이선미의 희생은 순식간에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는 병원 관계자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서진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미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상을 입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최성만은 병원에서 그녀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최연주와 아기는 구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미래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우는 병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백하고 공허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선미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정의를 선택했고 그 결과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현대의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최성만은 이선미의 병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미래병원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어느 날, 최성만의 아파트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살던 공간에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이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수민이 잘 잤니? 최성만은 아기 침대에서 깨어난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최수민, 그것은 최연주가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겨우 6개월 된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방긋 웃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최성만에게 임시로 위탁했습니다. 수민이의 친부인 서진우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감금, 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 보러 가는 날이구나. 최성만은 수민이를 씻기고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아닌 새로 구입한 소형차에 아이를 태웠습니다. 이제 그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작은 저축과 이 사건으로 받게 된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국립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연주는 현재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감금과 약물 투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말을 하진 못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최성만은 수민이를 안고 최연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최연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구출되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연주야, 수민이가 왔어. 최성만의 말에 최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았습니다. 수민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연주는 말을 하진 못했지만 눈빛으로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최성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회복이 잘 되고 있대. 곧 말도 할 수 있을 거래. 최성만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미 씨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이선미는 기자회견장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서울미래병원의 불법 행위가 모두 세상에 드러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최성만은 딸과 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성만은 최연주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아직 장시간 면회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최연주도 퇴원해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또 올게. 푹 쉬어. 병원을 나온 최성만은 수민이를 안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최성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서울미래병원 사건의 후속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우뿐만 아니라 병원장과 여러 의료진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에서는 더 많은 증거와 피해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민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최성만은 품에 안긴 수민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최성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이선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선미 씨, 벌써 퇴원했어요? 네, 예정보다 빨리 나왔어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선미는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수민이는 이선미를 보고 반가운 듯 두 팔을 뻗었습니다. 수민이가 이선미 씨를 알아보네요. 그러게요. 우리 수민이가 많이 컸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선미의 질문에 최성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은 연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수민이를 돌볼 거예요. 연주가 나아지면 함께 새 출발을 하려고요. 이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계획이네요. 저도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다른 병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거든요. 환자 인권 보호 관련 일을요.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이선미 씨는 정의로운 사람이니 잘 해낼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수민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성만과 이선미 그리고 수민이는 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들 뒤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성만 씨,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픈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선미의 말에 최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품은 이 가족과 함께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최성만과 이선미 그리고 수민이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랜 고통과 슬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민석은 길게 늘어선 입대 행렬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1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이 아닌 특전사 지원병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과 달리 이민석의 얼굴에는 불안함보다 단단한 결의가 엿보였어요. 다음, 이민석. 앞으로 나와 서류 제출하세요. 창구 앞에 선 이민석은 신분증과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 행정병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죠. 여기 보호자 연락처에 윤재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외삼촌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일반 훈련병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행정병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이민석의 단호한 표정에 더 묻지 않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특전사 투스타 장군인 외삼촌 윤재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서 살아남겠다고요. 훈련소 첫날, 민석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 청년들 사이에 섞여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집 교육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특전사교관 하진우를 마주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민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전사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는 훈련병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진정한 특전사가 될 수 있어.
알겠나? 하진우 교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민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의 크기를요. 첫 주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극한의 체력 훈련, 야간 행군까지 모든 훈련병이 똑같이 힘들어했지만 이민석은 입을 꾹 다물고 견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석, 너 왜 다른 애들보다 훈련이 느리지? 혹시 특별 대우라도 바라는 건가? 하진우 교관은 유독 이민석을 지목해 다그쳤습니다. 이민석은 어리둥절했죠. 자신은 오히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유 없는 지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 같은 놈들은 끝까지 갈 수 없어. 특전사는 백 없는 놈들의 놀이터가 아니야. 하진우 교관의 말에 이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백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웃음이 하진우 교관의 눈에는 도전으로 보였나 봅니다. 웃어? 내가 지금 교관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날 밤부터 이민석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취침한 후에도 이민석은 교관실로 불려가 기본 자세 교육이란 명목 하에 몇 시간씩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제한되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이민석의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몸무게는 7kg나 줄었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행정보급관인 최 중사가 슬쩍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보건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견뎌야죠. 최 중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영양제와 파스를 건네주었죠. 이민석은 그 작은 친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김철민 대대장이 훈련소를 순시했습니다. 그는 훈련병들의 상태를 둘러보다가 이민석에게 시선을 멈췄어요. 저 훈련병은 왜 저런 상태인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나? 하진우 교관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 훈련병은 원래 체력이 약해서 적응 중입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 이민석에게 물었습니다. 훈련병 무슨 문제 있나? 이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참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외삼촌 윤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이민석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말자. 하지만 이민석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훈련 5주차 이민석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반복된 기압과 폭언으로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침 집합 시간 모든 훈련병이 운동장에 정렬했지만 이민석의 다리는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이민석, 또 딴 생각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하진우 교관의 고함에 이민석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인사를 하려던 순간 이민석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야, 이민석. 일어나. 지금 장난치는 거야? 하진우 교관은 쓰러진 이민석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훈련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관님, 이민석이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에 하진우 교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의무대를 호출했죠. 10분 후 이민석은 들것에 실려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이민석을 처음 본 이소영 간호장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훈련병 상태가 심각한데요? 몸무게가 얼마나 빠진 거예요? 탈수 증상이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을 계속했다고요? 하진우 교관은 시선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체력이 약한 훈련병이라 관리 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을 뿐이에요. 이소영 간호장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무실에서 간이 검사를 마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함께 근육 손상으로 인한 횡문 근육해증 의심 소견이 나왔어요. 이소영 간호장교는 즉시 군 병원 긴급 이송을 지시했습니다. 이 훈련병 상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이소영의 말에 하진우 교관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김철민 대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30분 후 김철민 대대장이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소영 간호장교가 이민석의 상태를 설명하자 김철민 대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간호장교님, 이거는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단 보류해 주세요. 특전사 훈련병의 컨디션 문제로 기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소영은 항의하려 했지만 김철민 대대장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침묵했습니다. 이민석은 그날 오후 군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민석은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5주 만에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된 휴대폰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민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 외삼촌 윤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울특전사령부에서 윤재 소장은 회의를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자 그는 무심코 받았어요. 윤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가냘프고 떨렸습니다. 삼촌,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윤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5주 만에 처음 듣는 조카의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부대에서 받은 연락은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민석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이민석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군병원, 중환자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통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윤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비서실,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이 입원한 군 병원 위치를 확인하라. 사단 내 비상 상황이다. 윤재의 명령에 참모들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10분 만에 이민석이 있는 병원 위치가 확인되었고 윤재는 직접 헬기 출동을 지시했어요. 지금 즉시 준비하라. 내가 직접 현장으로 가겠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국방부에 보고 절차가. 윤재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절차는 내가 현장 확인 후에 밟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날 오후 3시 특전사 소속 군용 헬기 한 대가 서울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윤재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헬기가 군 병원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이민석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조용한 군 병원이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군 병원 옥상 헬기장에 특전사 소속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회전하는 프로펠러 바람에 먼지가 일었고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윤재 소장이었습니다. 특전사 사령부 소속 투스타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병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원장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윤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민석 훈련병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병원장의 안내를 받아 윤재는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주치의가 그를 맞이했어요. 소장님, 환자는 현재 안정 중입니다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근육 손상으로 인한 횡문 근육해증이 확인됐습니다. 신장 기능도 손상됐고요. 윤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죠. 이런 상태가 되려면 얼마나 학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최소 2주 이상 지속적인 신체적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영양 결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상적인 군 훈련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기 어렵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액이 연결된 채 누워있는 이민석의 모습에 윤재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5주 전 입대할 때의 건강하고 활기찬 조카는 온데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창백한 얼굴이 그를 맞이했죠. 윤재는 이민석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에서 그는 조카의 고통을 느꼈어요. 5분간 묵묵히 앉아있던 윤재는 마침내 일어나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갑게 빛났죠. 병원장님, 이민석 훈련병의 소속 부대를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부대로 가겠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어떨까요? 국방부에 보고하시고. 윤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조카가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절차는 나중에 밟겠습니다. 부대 위치를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병원장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이민석의 소속 부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윤재는 즉시 참모들에게 지시했어요. 부대로 즉시 이동한다.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하겠다. 30분 후 윤재의 헬기는 이민석이 소속된 특전사 예하 부대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에 부대원들은 놀라 밖으로 나왔죠. 헬기에서 내리는 윤재의 모습을 본 초병들은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외부 회의 중이십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본부에 도착하자 부대원들이 황급히 경례를 붙였죠. 소장님 오신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윤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의 담당 교관을 불러라. 10분 후
하진우 교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윤재 소장 앞에서 경례를 붙였어요. 교관 하진우입니다, 소장님. 윤재는 하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라. 하진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태도를 가다듬었습니다. 훈련병 이민석은 체력이 약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 관리 중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특별 관리라. 그 특별 관리 덕분에 내 조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 하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윤재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어요. 조카라고 하셨습니까?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민석은 내 조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한 병사가 비정상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지. 하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윤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 당장 이민석 훈련병의 생활관과 훈련 기록, 담당 교관들의 명단을 가져오라. 그리고 부대 CCTV 영상도 확보하라. 윤재의 참모진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윤재의 지시에 따라 부대 내 자료와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죠. 하진우 교관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군사경찰대를 호출하라. 이거는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 윤재의 지시에 참모진이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군사경찰팀이 부대에 도착했어요. 윤재는 군사경찰 책임자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특전사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있다. 철저히 수사하라. 이때 부대 정문에 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김철민 대대장이 회의에서 급히 복귀한 것이었죠. 그는 본부로 서둘러 들어와 윤재 소장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재는 김철민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의 건에 대해 설명해보게. 김철민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말씀이십니까? 체력이 약한 병사라 관리 중이었습니다만. 윤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나? 김철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한 병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윤재의 단호한 선언에 본부 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특전사 예하 부대 전체가 소장의 직접 방문으로 뒤숭숭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특전사 예하 부대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재 소장은 밤새 부대에 머물며 조사를 계속했어요. 그는 수집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훈련 일지, 의무 기록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았죠.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윤재는 훈련 일지를 가리켰습니다. 일지에는 이민석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무 기록에는 여러 차례 탈진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은 흔적이 있었어요.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훈련 일지는 조작된 것 같습니다. 참모장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CCTV 영상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영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철민 대대장이 들어왔어요. 소장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먼저 설명해보게. 왜 CCTV 영상이 누락되어 있지? 김철민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오작동입니다. 부대 예산 문제로 교체가 늦어져서. 윤재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대장, 날 속이지 말게. 내가 군 생활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나? 장비 노후로 야간 시간대만 선택적으로 녹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김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대대장, 난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훈련병 한 명이 죽을 만큼 고통받았다면 그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범죄 행위다. 김철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 특별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철민을 응시했습니다. 특별 관리. 그래서 내 조카가 혼수 상태가 됐나? 하진우 교관을 불러라. 지금 당장. 10분 후 하진우 교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재 앞에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교관 하진우입니다. 윤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들어 하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관은 2년 전에도 훈련병 가혹행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군. 하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흥미롭게도 당시 내가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진우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저는 단지 엄격한 교육을 했을 뿐입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민석에게도 그저 엄격한 교육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나? 하진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특히 훈련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올바른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윤재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저항적인 태도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하진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시를 내릴 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다른 훈련병들보다 느리게 행동하거나. 윤재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움찔했어요. 거짓말 마라. 의무기록에는 이민석이 여러 차례 탈진 증상으로 의무실을 찾았다고 나와 있다. 정상적인 훈련으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나? 하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는 이번에는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대장은 알고 있었나? 부하 교관이 훈련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훈련이 엄격하게 진행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몰랐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대장의 책임이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 알고도 방관했다면 더 큰 문제다. 이때 군사경찰팀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병사들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자리에서 직접 듣겠다. 10분 후 이민석과 같은 생활관을 쓰던 훈련병 3명이 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윤재 앞에 섰어요. 편하게 말해도 좋다.
너희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윤재의 차분한 말에 한 훈련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민석은 항상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진우 교관이 유독 그를 괴롭혔어요. 또 다른 훈련병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도 이민석만 따로 불러내서 기합을 주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훈련병이 덧붙였습니다. 이민석이 쓰러지기 전날 밤에도 새벽 3시까지 교관실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어 증언해줘서 고맙다.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길 바란다. 훈련병들이 물러간 후 윤재는 하진우와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진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은 중령 외삼촌이 있다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를 바로 잡아주려 했을 뿐입니다. 윤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이민석이 내 조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김철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은 입대 당시부터 특전사에 자신의 외삼촌이 있다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윤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민석은 자신이 알기론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항상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던 아이였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게. 김철민과 하진우는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윤재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거짓말이군. 이민석은 내가 누군지 절대 밝히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너희가 그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지. 백없는 훈련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철민과 하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재는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군사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기겠다. 가혹행위와 증거인멸, 그리고 거짓 진술까지. 너희는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윤재의 단호한 선언에 본부 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인 최 중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중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사실 이민석 훈련병에 관해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재는 최 중사를 주목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어요. 말해보게, 최 중사. 최 중사는 김철민 대대장과 하진우 교관을 힐끗 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은 입대 당시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외삼촌이 특전사 소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윤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최 중사가 계속 말하도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행정보급관으로서 입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소장님의 이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윤재 소장님과 관계가 있냐고요. 그때 이민석 훈련병은 그냥 평범한 친척일 뿐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말을 이었어요. 이민석 훈련병은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았고 다른 훈련병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하지만 하진우 교관이 그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최 중사는 이민석과 친했기 때문에 편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윤재가 손을 들어 하진우를 제지했습니다. 계속해보게, 최중사. 최중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민석 훈련병이 특별 관리를 받기 시작한 것은 3주차부터였습니다. 하진우 교관이 그를 유독 미워했고 밤에 따로 불러내 기합을 주고 식사도 수면도 제한했습니다. 저는 몰래 영양제와 파스를 전해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정한 후 계속했어요. 제가 도와주는 것을 하진우 교관이 알게 되었고 저에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상한 짓 하면 너도 불이익 받는다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중사의 고백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언 고맙네. 진술서를 작성해 주게. 최중사가 자리를 뜨자 윤재는 다시 하진우와 김철민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할 것이 있나? 김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정말 자세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하진우 교관이 보고한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대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부하 장병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진우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어요. 소장님, 저는 그저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특전사는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윤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교관, 당신은 군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도 내 조카를요.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았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폭력과 학대로 만들어진 군대는 결코 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윤재가 천천히 몸을 돌려 하진우와 김철민을 마주 보았습니다. 군인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재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군사경찰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의무대 간호장교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소영 간호장교가 긴장된 표정으로 본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재 앞에 서서 경례를 붙였어요. 간호장교 이소영입니다. 소장님. 윤재는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민석 훈련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는 5주 동안 총 4번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매번 탈진 증상과 영양 결핍 징후를 보였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의무실에 왔을 때 저는 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 대대장이 훈련병의 컨디션 문제로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소영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소장님, 제가 본 이민석 훈련병의 상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영양실조 징후가 뚜렷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까지 보였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어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윤재는 다시 김철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대장, 의료진의 보고를 무시했다는 건가요? 김철민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합니다. 하진우 교관은 가혹행위 혐의로, 김철민 대대장은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군사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재의 참모장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소장님, 기자들이 부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오히려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언론에서는 투스타 장군이 조카를 위해 군대를 뒤흔들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요. 하지만 윤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은 조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있는 한 어떤 훈련병이라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론과의 면담을 준비하세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특전사령부 소속 윤재 소장은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삼촌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조카가 가혹행위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재의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제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 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재의 절제된 분노와 명확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장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닙니까? 윤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 조카가 아닌 다른 훈련병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재는 더 이상의 코멘트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 뉴스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대한민국은 또 다른 군대 가혹행위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전국 언론은 투스타 장군, 조카 위에 군대 뒤흔들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재의 행동을 사적 권한 남용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윤재는 단호했습니다. 장관님, 제 조카가 가혹행위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조치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따랐다면 증거는 이미 인멸되었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윤재에게 감사실 조사와 일시적 보직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윤재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윤재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해 특전사 훈련 중 사망한 정현우 훈련병의 어머니입니다. 부대에서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만 했지만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윤재에게 지지를 표했어요. 소장님, 언론은 당신을 비판하지만 저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은 우연히 한 기자에 의해 촬영되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투스타 장군의 행동은 단순히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군 내부 가혹행위, 이번엔 진짜 바뀔까? 피해자 가족들이 윤재 소장 지지 선언. 트위터에는 해시태그 정의로운 사단장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시민들의 지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도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가혹행위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윤재의 단호한 행동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군 내부의 오랜 관행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민석은 집중치료 5일차에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그의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 윤재의 모습이었어요. 삼촌. 희미한 목소리에 윤재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민석의 침대로 다가갔어요. 민석아, 정신이 들어? 어떻게 느껴? 이민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요, 삼촌. 제가 결국 전화해버렸네요. 윤재는 이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용기 내서 전화한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어. 이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삼촌 이름 안 밝히고. 윤재는 이민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떤 훈련병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의사가 들어와 이민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최 중사와 이민석의 동기 훈련병 몇 명이었죠. 선배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최 중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보러 왔지. 걱정 많이 했어. 동기 훈련병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민석아, 우리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방문객들이 떠난 후 윤재는 이민석에게 부대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진우 교관과 김철민 대대장이 구속되었고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가혹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 민석아. 이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괜찮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보직에서. 윤재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거야. 그날 밤 윤재는 병원 복도에서 이소영 간호장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 본부 의무감실로 발령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소장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요. 윤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용기 있는 분들 덕분입니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재의 행동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이민석은 퇴원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휴가를 받아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어요. 윤재는 조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서가 내가 견뎌낸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 넌 진정한 전사야. 이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예전의 맑은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 달 후 국방부에서 특별조사 결과 발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재는 보직 정지 상태였지만 특별히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별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장의 발표에 회의실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3년간 같은 부대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건도 가혹행위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개인 부주의로 처리되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은 윤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점은 여전히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군 내부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직 정지는 해제하고 특전사 개혁 태스크포스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저는 단순히 제 조카만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정말 바뀔 수 있다면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윤재는 이민석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많이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어요. 삼촌, 저도 다시 군에 복귀하고 싶어요. 윤재는 놀란 표정으로 이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망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윤재는 감동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정말 대단한 청년이구나, 민석아. 다음 날 아침, 윤재는 특전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첫 업무는 병력 문화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입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마음속에는 이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모든 일이 이제는 군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병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윤재의 말에 회의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 움직인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사람의 분노, 그리고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